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최근 심야 방송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철야. 눈이 충혈되셨네요. 네, 오늘도 한 2-3시간 정도 자서 좀 피곤한 상태긴 합니다. 아, 그럼 밤낮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아직 안 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적응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적응이 과연 될까 싶긴 합니다. 해 떠 있을 때 낮에 그럼 주무시고 예. 새벽에 계속 일하시고. 네, 맞아요. 격일로 일하고. 힘드시네요.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다뤄봐야 될 거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제 후속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귀국길에 아주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사진 한 장을 놀려서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수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성과였다, 또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야당은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냐. 야당에서도 처음에는 미사일 협정 등등에서 잘했다고 호의적 반응 보이다가 나중에는 호들갑 떨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박수영 의원이 문제 제기한 그 의혹들,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 받는 거 아니냐, 왕따 당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아니고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풀 영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캡처 사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만 멀뚱히 서 있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캡처에는 장사 없다고. 박가영 아나운서도 아마 캡처 같은 장난 좀 당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드는 게 박수영 의원이 이 영상을 안 봤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명예훈장 수여식이었잖아요. 예. 새벽에서 제가 이걸 생방으로 진행을 공교롭게 또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분위기가 진짜 화기애애했고, 예. 특히나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불러서 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사진 찍는다든지 이런 게 참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노병과 그 식구들 배웅하면서 잠깐 기다렸던 의전을 위해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풀 영상을 봤다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돌아다니는 짤만 보고 이런 의혹을 SNS에 올렸다. 근데 일반 네티즌은 그럴 수 있죠. 다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확인 없이 이렇게 올려서 약간의 문제는 좀 있지 않았냐. 왜냐하면 과거 또 중국 방문 때 홀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 당시 중국 홀대 논란은 사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차관이 공석이었는데 차관보가 오고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만한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사진은 내린 상태고 비판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회담의 오찬 메뉴가 크랩 케이크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 대통령을 무시한 거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스가 총리는 햄버거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일본 언론에서는 굉장히 배려하는 거다. 햄버거 먹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또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대면을 하면서 회담을 했고, 또 미국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일부러 이제 준비했다, 크랩 케이크를. 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다, 속어로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좀 많이 나가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고요. 또 특히 좀 많이 언론에서 거론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받다가 우리는 여기자 없나요? 라고 했던 발언도 그 후에 침묵에 흘렀다라는 식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이 제목만 보면은 이상한 상황이었나 싶었는데 저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문화 차이이기도 한데, 백악관 기자회견과 청와대 기자회견의 차이. 백악관에서 이미 정해놓고 그래서 바이든이 기자 이름을 불러서 지목한 거고, 우리는 미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질문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이 처음에 한국 기자에서 남성 기자한테
기회를 줬고 네. 근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은 2명을 선택했는데 다 여성 기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여성 기자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랬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니까 그럼 한국 측에 여성 기자가 없나요? 하고 그래도 손을 안 들으니까 이게 10여 초간 침묵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통령의 젠더 문제가 젠더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박가람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 갔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평소에 아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보통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면 이름을 거명하는 경우도 경우도 많았고요. 있어요. 예. 그런 것과 달리 이거는 뭐 특파원들이 왔을 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기자단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건데 예. 이걸 지나치게 문제 삼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문화 차이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중앙일보에서 크게 썼더라고요. 네. 과연 이게 한국의 유수 언론에서 이걸 제목을 따서 쓸 정도의 문제인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하지 않지? 이런 걸로 좀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 조금 특별히 이번에는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예.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중국 기자가 제가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까? 오바마가 아니다. 한국 기자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국 기자들이 나서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육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튀면 안 되잖아요. 막상 멍석 깔아주면 네. 또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수업 마지막 끝마칠 때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할 때 질문하면 그 사람 막 노려보고 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뭐 야유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외국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문답하고 토론 수업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지적되면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오버한 기사 작성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했었을 때 예. 이런 기사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허근 같은 사람들 방송에 불러서 패션 외교. 예, 맞아요. 왜 파란색을 입었는데 저건 무엇을 뜻하냐. 빨간색 옷은 무엇을 뜻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정파적인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생중계로 연결하고 할 때 사실 패션도 할 말이 없다 보면 연결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뭐 왜 빨간색을 입었습니까 하면 뭐 정열을 상징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무슨 의미가 그 방송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좀 진짜 시간을 때우는 의미도 저는 있었어서 기억이 나는 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게 공동선언문에 이제 타이완 해협 문제랑 쿼드가 거론이 되면서 중국이 불장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발이 나왔고 이게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미 동맹이 너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왔다가 또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또 야당에서는 한미 동맹이 우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 4대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갖고 온 성과 같은 경우에는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 산업, 우주 산업 분야까지 예, 항공우주. 예, 한미 동맹을 끈끈하게 맺었다. 그래서 이번에 외신을 보면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미국 유수 언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양국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탄탄해졌다. 일본에서 좀 부러워하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만 이렇게 왜 이번에는 중국을 신경 쓰지 않았냐? 그럼 어디에 장단을 맞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도 우리 정부를 좀 이해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 쿼드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 질문이 끝나고 굿럭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과 중국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곤란한 입장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던진 거였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쿼드 압박이 없었다고 문 대통령이 답했고 다행스럽게 그거는 미국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고 중국도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중국이 내놓은 그 담화하고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톤이 완전 다르죠. 예, 그때는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은 뭐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중국 입장도 한국 정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정도 톤으로 나왔다. 좀 보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원래는 작년에 있었어야 됐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미뤄졌지 않습니까? 저는 여름 지나고 하반기에는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면 올 수 없잖아요. 예.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좀 보여집니다. 정의용 장관도 이제 백신 문제, 코로나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아마 방한할 거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내용까지 좀 덧붙여 보겠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 전 대통령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예. 오바마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질문을 까먹어서 2017년에 예, 오바마 대통령이 뭐 불쌍한 대통령 이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언론이 과연 어떻게 썼겠느냐, 썼느냐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정파성을 띠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미국이나 일본 또 서방 언론도 다 정파성을 띱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킨다고 말하고 정파성을 띠거든요. 아예 드러내면 되는데. 그럼요. 미국은 드러내잖아요. 팍스 같은 예. 거 다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독자나 시청자들 좀 기만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데스크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 비전 발표했었잖아요. 예. 이제 구도는 확실히 좀 이제 신진 대 중진 이런 분위기로 짜여가는 것 같은데 오늘 비전 발표회 작가께서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나요? 네. 그럼 누가 제일 잘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아니 뭐 비전 발표회를 누가 잘해서 당심이 움직이고 민심이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어쨌든 민심은 이준석 전 최고한테 쏠려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는 당심 그 70%의 또 60% 이상은 영남의 60대 이상 당원들이거든요. 네. 그 당원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준석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저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가? 젊은 당대표를? 그러면은 그 고연령층의 영남에 몰려있는 당신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이준석 전 최고를 견제하지 않았던 다른 지금 당권 주자들이 이준석 전 최고를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발언들도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준석 바람은 더 불 겁니다. 더 띄워주기다. 그렇죠. 오히려. 더 띄워주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6월 11일 전후로 해서는 언론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럼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소외되고 빠질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 경선이 당대표 경선이 저렇게 역동적으로 흘러가는지 본인들이 좀 보면서 반면교사 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이준석 바람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니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가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했어요. 네. 이동학 전 최고를. 최고를 다시 한번 지명했는데 이동학 전 최고가 과거에 최고위원 하면서 386한테 좀 험한 말도 쏟아내고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꽃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마다하고 뭐 전 세계 뭐 60여 개국을 돌면서 쓰레기 문제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책도 책도 냈더라고요. 쓰고 네. 그래서 돌아왔고 그래서 관계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백의종군 하면서 다른 국회의원 후보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점이 아마 송영길 대표가 눈여겨봤을 테고 젊은 층의 상당 수가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전 최고를 지지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런 사람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으로 이번에 이동학 전 최고를 다시 한번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명한 건 21일이었는데 25일에 또 오늘 SNS에 적은 걸 보면은 확실히 이런 이준석 전 최고의 발언과 뭔가 이런 열풍을 좀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무식하죠. 들었는데요.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젊은 의원들이 없는 게 아니죠. 오영한, 뭐 장경태 이게 다들 30대 초반의 젊은 의원들이죠. 김한규요. 김한규도 뭐 원내이긴 합니다만. 예. 예.
근데 원내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180분의 1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뭐 영선 중진이라고 불리는 이준석 전 최고한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초선 의원들이 더 활발하게 당 지도부와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뭐냐면 지난번 이해찬 체제 그다음에 또 이낙연 체제 때는 뭐라 그럴까요? 최고위원들이 너무 완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들이받지 못했어요. 초선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당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간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랑 반대되는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못 그러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패배하니까 이제 한마디 했는데 그러지 말고 더 소통하고 또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꼰대당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민주당이 더 꼰대당이다. 사실은 2000년 총선 때 386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지금 송영길, 우상호, 뭐 임종석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정청래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인데 자 정청래는 2004년 들어왔군요. 그때 그분들 나이가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정말 젊은 나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의 30대 중반의 이 젊은 정치인들 보고는 당신들은 미래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활발한 소통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있었던 꼰대 이미지를 민주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겁니다. 네. 저희가 원래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민주당 얘기를 어느새 넘어갔는데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이게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좀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오세훈이나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 의원들은 신인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묶으면 좀 이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다 바른정당 탈당 예?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 뒤에 개파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방금 얘기한 뭐 탈당파 등 아니면은 뭐 유승민 의원은 워낙 이전 최고랑 친하니까 게다가 지금 오세훈, 원희룡 다음에 다 대통령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나가기 위해서 조금 쉬운 당대표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 당대표 되면 외부 영향력을 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이 되면 내가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 주자들이 이준석을 응원하는 게 이준석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당 대권주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좀처럼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돌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와전됐다고 들었다 자기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본인은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뭐 전략가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해찬 전 대표는 누구를 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서 이기는 사람을 미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서 나가는데 근데 비주류잖아요. 예. 친노 친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친노 친문으로부터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비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친노의 좌장으로서 앞에 가서 커버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딱 그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1등 후보니까 그를 대통령 후보로 올려서 이기려고 하면 지금부터 그런 작업 필요한 거죠. 근데 정세균 총리나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비주류가 아니고 우리가 주류다. 그러니까 주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와전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정치적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러시아 백신 이야기가 좀 예전 이슈인데 이걸 거론을 했더라고요. 아니 정세균 총리가 러시아 백신으로 혼란을 자초했다. 이재명 지사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다 똑같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또 이렇게 디스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 뭐 지금 박스에 갇혔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또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1등 주자를 다른 2등, 3등 후보들이 비난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를 해야지 네거티브에서는 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거티브로 가서 선거를 뒤집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들 향해 네거티브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예.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동산 문제, 뭐 내곡동 땅 문제 그걸로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다른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네. 네거티브에서는 그 지지율을 뒤집을 수 없다. 오히려 나만의 정책, 이재명과의 차별화 정책을 갖고 포지티브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재명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거티브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어쩔 수 계속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그거 아니면 또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촉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